의사 그게 의사는 굉장히 존경받아야 될 직업이고 고도 윤리적인 그 물론 의무는 갖고 있지만 존경받아야 될 직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존경 부분은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또 그런 윤리적 의무나 이런 법적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좀 어렵죠. 이게 그 김영란법이 뿐만 아니라 또 의료법도 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또 좀 아까 좀 저도 내려오다가 좀 그런 안타까운 말씀 제가 또 전해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법뿐만 아니라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부분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유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계도 위주라든지 이렇게 좀 뭐 위반이 좀 감지됐을 때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어떤 워닝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좀 사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살다 보면 좀 불안하게 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법적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특히 병원 쪽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의료법뿐만 아니라 뭐 국민건강보험법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뭔가 좀 청구가 좀 안 맞다, 고시 기준이 안 맞다 그러면 미리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점검해서 정확하게 청구를 하라 이런 워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치 한꺼번에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뭐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뭐 과거 뭐 1년치를 한꺼번에 환수를 해가고 또 그 5배속 과징금을 뭐 넣고 하니까 거의 하다 보면 뒤통수를 맞는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지금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좀 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냥 줄여서 그냥 청탁금지법이라고 그 법률 이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른바 김영란법인데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국가권익위원장님이셨던 그 전직 대법관님이었죠. 그분 김영란 위원장일 때 제안된 그런 법이어가지고 김영란법이라고 지금 일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법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미 아마 대부분 막 언론에서 워낙 많이 이제 요즘에 이제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뭐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법인, 그러니까 언론사까지 다 공공기관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립학교가 무슨 공공기관이냐? 물론 그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 법을 적용시킬 때는 공공기관으로 지금 치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 대상자가 과연 누구냐? 여기서는 공직자 등이라고, 법에는 공직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직자라 그러면은 법에,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말하는데 여기서는 공직자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까지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등이라고 표시합니다. 물론 이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 안에는 아니고 별개로 부정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등에는 이게 실제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했다. 공직 유관단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 뭐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직 유관단체인 거고요. 공공기관 뭐 아시죠? 뭐 그래서 뭐 심평원이라든지 뭐 건보공단 이다 공공기관이죠. 이런 지하철 공사 이것도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그리고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교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상에 보면은 교원은 뭐 총장, 부총장 당연히 들어가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까지 지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아직은 조금 멀었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전임 강사도 교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법인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고신대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과연 이게 해당이 되느냐? 학교 법인의 임직원이 되느냐? 교직원이 되느냐? 만약에 교수님이라든지 정식으로 발령받은 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교직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인턴 선생님하고 레지던트 선생님이 여기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학교 법인의 임직원이다. 지금 고신대병원도 사실은 그 학교 법인이죠. 학교 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근로계약서를 과연 누구랑 체결을 했느냐? 특히 인턴 선생님하고 레지던트 선생님의 경우에는 만약에 별도 이제 사업자가 되어 있는 병원장님하고 근로계약이 체결이 돼서 병원장님으로부터 그 임명을 받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학교 법인의 임직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공직자 등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해석으로는 다 해당된다, 무조건 해당된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시행 초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판례가 지금 쌓여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권익위 차원에서는 좀 안전하게 그거는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곤란하니까 사실상 무조건 안 됩니다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분명히 학교 법인의 임직은 만약에 병원장님하고 임명을 병원장님이 하시고 병원장님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학교 법인의 임직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해석의 논란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라면은 기관지, 기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다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인터넷 신문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간혹 이제 병원보 같은 거 발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병원보도 이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그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발행이 되면 그게 정식으로 등록된 간행물로 등록된 거라면 그거는 언론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그래서 병원보를 발행해서 등록된 병원보라고 한다면은 병원장님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병원장님은 당연히 이게 언론사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임직원은 병원 직원은 전부 다 언론사 임직원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보 발행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거기에 전담하는 직원은 이게 임직원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이 학교 교사라든지 시청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본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과 업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를 나는 배우자가 받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잘 이렇게 나는 상관없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인이 또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 수행 사인, 공무 수탁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공공기관, 정부 기관이 해야 될 일을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게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아시죠, 그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그거는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거를 대한의사협회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업무에 관한하는 그거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저도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감정 업무에 관한하는 사실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해야 될 일을 제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를 제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업무에 관한하는 저는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건 아니고 그 업무에 관한하는. 그러니까 혹시 교수님이 예를 들어 어디에 위원회, 정부위원회 이래 또 그것도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 그 위원회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관여돼 있다 그러면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에 관한 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위원회가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마련된 위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동창회에서 자율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여를 하면 그 직무에 관한 하는 이게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원 예를 들어서 겸임 교수는 어떨까요? 명예 교수 내지는 외래 교수, 겸임 교수 이거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식으로 발령받은 교수로 발령받은 사람인 거고요. 뭐 겸임 교수 저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화여대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교원은 아닌 거죠. 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그 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하지 마라. 금품 등 받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핵심만 따지면 그겁니다. 부정청탁하지 마라. 여기 보면 잘 보면 부정청탁입니다. 그냥 무조건 청탁하지 마라가 아니라 부정청탁하지 마라. 금품 등을 서로 주고받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먼저 부정청탁을 보면은요. 금지 행위가 14가지 유형으로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탁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도록 한다는 청탁이라든지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요구를 한다 이거는 괜찮은 거죠.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금지시키는 이런 것들 14가지 유형을 보면은요. 인가, 허가, 인허가 업무, 면허, 시험, 인증 등 직무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그런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사처분, 형벌 부과를 감경, 면제 이런 업무, 채용, 승진 이런 인사에 개입하는 업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하는 행위. 이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 직위.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하면 주파수 할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는 그 직위에 누가 당선되도록 누가 탈락되도록 이렇게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관하는 포상, 수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입찰, 경매, 개발,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을 한다. 이 부분도 안 된다. 그리고 특정인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게 한다든지 탈락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투자 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업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력 관련 업무 처리에 관여해서 안 된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예를 들어서 병원 평가, 인증 사업 이런 것도 관여해서 안 된다. 행정, 지도, 단속, 감사, 조사 등 대상에서 특정인을 선정, 배제하거나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 이것도 안 된다. 수사, 심판, 결정, 조정 이런 업무 처리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휘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교통 경찰관이 딱 단속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면 음주운전 해가지고 딱 걸렸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해당이 되나요? 네, 되죠, 그죠? 이거는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아시는 분이 누가 입원을 했는데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좀 잘 진료해 주세요. 좀 수술 잘 해주십시오. 이거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좀 애매하죠, 그죠?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사실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지휘 권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휘나 권한 안에 수술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이거는 나의 임무입니다. 나의 임무를 잘해달라.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입원 순서를 좀 바꿔달라.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좀 입원 순서가 밀려있다 그러는데 딴 사람을 제끼고 좀 입원시켜달라. 이거는 이게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업무들이 전부 다 거의 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용역, 병원의 업무 이것도 그죠? 그럽니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병원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이게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다. 이러면은 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삼성서울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그게 재단법인이거든요. 그 삼성생명 공익재단입니다. 그럼 재단법인은 학교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을 좀 빨리 시켜달라 부탁하는 거는, 그거는 부정한 청탁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공직자 등이 아니고, 물론 그분이 교수님이다. 성균관 의대 교수님이다 그러면은 교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만은, 만약에 일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교원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병원에서 임명한 교수, 임상 교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삼성서울병원 임상 교수님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따라서 사실 이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고 좀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잘 봐주십시오, 수술 잘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부정청탁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 기준에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서 권리 침해를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든지, 관련 법령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제한하거나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를 한다. 이거는 또 괜찮습니다. 살짝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학 동기가 지금 고신대병원에 응급실로 지금 왔다고, 입원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좀 빨리 좀 입원시켜 달라 이거 살짝 부탁하고 병원장님한테 살짝 부탁하면 그거는 부정청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피켓을 들고 와가지고 빨리 입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면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만 가수비 이름이 갑자기 정지훈을 구속 수사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늘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대자보처럼, 물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가수 B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실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구속 수사 업무에 수사 업무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연아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청을 민원을 전달한다. 참 이게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국회의원 당연히 해당됩니다.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돈 주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후원금 주고 합법적인 것은 상관없지만 비정상적으로 돈 주고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서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촉을 민원을 전달한다. 지역구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다. 우리 지역구에 이 사람을 좀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압력인데, 그런 거는 괜찮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터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의원은 빠져나갔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국회의원 자체가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근데 이런 활동은 예외 사유로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를 요구를 한다든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 확인 문의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괜찮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월 말까지 내가 건물을 짓는데 뭐 지금 건축 허가를 빨리 내달라. 10월 말까지인데 무슨 수를 써도 10월 말까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한다.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법에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처리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안 되고. 직무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 증명, 신청을 요구한다. 그리고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을 해달라, 해석을 해달라. 지금 뭐 지금 국가권익위원회 전화통이 거의 불이 나죠, 그죠? 우리는 이거는 동창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괜찮냐? 뭐 이거는 얼마 지금 뭐 모임에서 지금 뭐 식사비가 지금 3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괜찮냐? 뭐 이런 거 다 질의하고 해석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상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규정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빨리 응급실로 갔는데 이 사람부터 먼저 진료해 달라. 다른 사람은 좀 괜찮으니까 이 사람부터 먼저 진료해달라.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람부터 먼저 진료해달라는 건 순서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근거가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당신 김연아법 위반이요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로 누가 봐도 그 정도는 당연히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봐서 또 이렇게 처벌이 이렇게 제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청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청탁을 받았다. 본인이 빨리 입원시켜 달라고 지금 청탁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최초 청탁을 받을 경우에 이거는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순서에 따라서 입원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순서를 바꾸면 이거는 부정 청탁 금지법에 걸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청탁을 또 다시 받는다. 이러면은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속 기관장을 해야 될 일은 이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는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든지 부정 청탁 관련 주요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든지 필요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참여에 일시로 중지시킬 수가 있고 직무 대리자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공동 수행자 누구랑 같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실 수도 있고 사무분장 같은 부서의 사무를 좀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아예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당연히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첫째는 거절 의사 표시, 두 번째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았다 그러면은 서면으로 신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 청탁을 한 사람하고 해준 사람하고 어떤 제재를 받느냐? 자, 직접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위반 걸려 딱지 딱 그래가지고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렸다. 한번 봐주세요. 이거만 빼주세요.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부정 청탁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내 관련돼 가지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응급실로 와가지고 병원장님한테 저 좀 빨리 좀 입원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부정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또 이렇게 뭐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은 따로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신호위반 딱지 이렇게 뜨더라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빌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한 사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이게 무슨 말이냐? 제3자를 통해서 내 일이 아니라 내 뭐 동생 일이다, 내 친구 일인데 내 친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친구가 절친이 응급실로 왔는데 빨리 좀 입원시켜달라. 제3자를 위해서 제가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제3자를 통하여입니다. 제가 밑에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제3자를 위하여 내 친구인데 내 친구를 위해서 좀 해달라 이거면은 만약에 부정청탁을 한 경우 내가 일반인이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내가 뭐 공직자 등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됩니다. 내가 내 친구 위해서 좀 해달라 부탁을 하면은. 근데 제3자를 통하여 이 말은 A라는 공무원이 있고 A라는 공무원이 잘 친한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A 공무원하고 좀 친하니까 내 것 좀 이야기 좀 넣어줘. 이게 제3자를 통하여잖아요, 그죠? 통하여. 그러면은 그럼 나는 청탁을 한 사람 나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어쨌든 부정청탁에 제3자가 개입이 돼 있다 이러면은 일단은 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주 셉니다. 그죠? 그 처벌이. 근데 이게 2천만 원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예.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질서벌 흔히 말해서 딱지 떼인다, 뭐 교통 뭐 신호위반에서 딱지 떼있다 이 개념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과가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는 전과자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엄한 처벌이죠. 이건 형벌이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요. 이거는 행정질서벌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 버렸다 해가지고 뭐 5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그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이게 과태료하고 벌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품을 받지 마라. 지금까지 있는 부정청탁하지 마라. 그리고 금품 등을 주고 받지 마라.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직무 관련성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은 많습니다. 과연 뭐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판사랑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자꾸 친합니다. 친해서 그 판사랑 나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사이에는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내 재판은 그 판사가 전혀 담당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인 친분 관계다. 재판도 전혀 무관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게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 논란이 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판사 이야기로는 법원 내에서도 아직 판사들끼리도 의견이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판사하고 변호사는. 그래도 또 상당부 그런데 거기가 오히려 조금 비율이 적고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은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그게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냐. 그냥 단지 직책이 저기 판사하고 변호사라는 것뿐이지 소송 업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조금 더 다수라고 그렇고요. 근데 아직까지 물론 그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그 판사의 이제 개인적인 그건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중구청에 근무하는 내 친구가 있어서 부산에 내려온 김에 만나서 식사를 했다. 이러면 나는 중구청하고 뭐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서울에서 뭐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봐도 직무 관련성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1회당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한 1년에 30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00. 그리고 여기 한도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까지 제가 대접할 수가 있는 거죠. 대접이라는 게 좀 제가 친구니까 내가 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청 공무원이 무슨 돈이 구청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냐. 내가 좀 살게. 뭐 강의료도 받았으니까 내가 살게. 이런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라는 것은 보통 1년 단위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다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고 학교 법에는 그죠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회계연도가 정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직무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 원이 초과된다든지 그 회계연도에 300만 원이 초과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형량이 아주 셉니다. 근데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고요. 배우자한테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금품 수수액의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또 처벌이 됩니다.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예외 규정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이렇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전혀 없다. 그럼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에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초과돼서는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이제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품 등이라는 게 과연 뭐냐? 금품 등. 돈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유가증권 뭐 당연히 되겠죠. 뭐 수표, 어음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요. 부동산, 물품, 숙박권 있습니다. 회원권, 입장권, 뭐 롯데월드 입장권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할인권 이것도 들어갑니다. 초대권, 오페라 공연 초대권 이것도 들어갑니다. 관람권, 부동산 등 사용권, 뭐 콘도 뭐 어디 사용한다, 뭐 내지는 캠핑장 뭐 어디 부동산 어디 뭐 어디 그런 걸 사용한다 이 사용권 이런 등의 일체의 이익을 말하고 또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언론에 나오는 거 공무원 등을 같이 골프 치러 가는데 야 내 차에 같이 타고 가자. 같이 태워주는 것도 이게 교통 편의 제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등은 야 너는 내가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처벌을 정말 친구 사이인데 태워주는 것까지 다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면제, 줄 돈 있는데 안 갚아도 돼. 이건 당연히 안 되고요. 취업 제공, 또 취직시켜준다. 이것도 안 되고 이권 부여 등 그밖에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봐도 직무 관련성이 아까 말씀드렸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1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 등에 지급한다. 공공기관에 지급한다. 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그래서 이제 학교법인 이사장님은 소속 임직원한테 마음껏 뭐 100만 원, 200만 원 마음껏 사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그리고 5만 원 이하 선물비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목적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학생의 이제 뭐 중학교 학생 부모가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감사의 표시로 뭐 의례죠. 의례 감사의 표시로 뭐 4만 원짜리 선물 간단한 선물 드렸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몸살인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3만 원짜리 아니면은 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더라도 이게 수행 평가 좀 잘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잘 아까 말씀드린 잘 해달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좀 그걸 벗어나서 그냥 좀 이렇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다 이런 부탁을 하면서 사는 거는 이거는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안전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직원하고 만났다. 직원으로부터 2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았다. 그냥 친분으로 만나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약 좀 써주세요. 이 약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고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이렇게 촌지를 주는데 그 받아도 되나? 이게 어떨까요? 이게 사실 원칙은 이게 선물 5만 원인데 정말 의례
퇴원하면서 그죠? 퇴원하면서 수술 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덕분에 이렇게 나아서 퇴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목적, 그 의뢰 감사 목적으로 4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 이거는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입원하자마자 바로 선물부터 주고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가급적 안 받는 게 조금 그렇고요. 지금 사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국가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굉장히 강경 모드입니다. 안 된다, 주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좀 긴장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수학여행 갔는데 기사한테는 커피를 주고 담임 선생님한테는 커피 한 잔도 대접 안 했고 뭐 이런 게 거의 좀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뭐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면 학생들 잘 이래 이끌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라고 커피 한 잔 대접하는데 그게 무슨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움츠려 있어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그건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뭐 집값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빌려준 돈 받는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는 제외한다. 사실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휴대폰 내가 공짜로 줄게. 그런데 상대방이 싫다. 당신 쓰던 걸 내가 왜 받냐? 이러면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증여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약이거든요, 증여도. 그래서 이제 사적 거래, 사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공짜로 주겠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친족에게가 아니라 친족이 그러니까 사촌 뭐 교수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촌 그 친족이라는 것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6촌 형님이나 6촌 동생 또는 8촌이 나한테 저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50만 원, 뭐 80만, 100만 원짜리 술을 샀다. 이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들한테는 많이 얻어먹어도 괜찮다. 그렇죠? 예외적입니다. 부정청탁은 아닌데 이거는 금품등입니다. 그죠?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금품을 받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예외규정입니다. 금품. 그리고 공직자 등과 관련된 단체, 그러니까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그리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그래서 야, 올해 연말에 지금 좀 송년회 저기 동창회, 동문회 지금 송년회를 가야 되는데 송년회가 지금 어디 호텔에서 뭐 예를 들면 코모도 호텔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비가 뷔페 해가지고 1인당 뭐 8만 원 정도 된다. 야, 이거 내가 가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걱정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관련된 단체, 동호회, 동창회 이래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동창회 그러면 동창회 그 집행부가 올해는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그 식사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석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 태풍으로 갑자기 뭐 공직자 등이 집이 날아가 버렸다고, 어이구 좀 딱한 처지가 됐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어이구 좀 도와주자. 이거는 예외 규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 그러니까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뭐 동창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회가 있다. 운동회도 공식적인 학교 운동회가 있다. 거기서 나는 학부모 육성회 돼 있으면 그 학교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회에서 운동회 그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뭐 식사를 뭐 예를 들어서 3만 1,000원짜리를 제공했다. 그건 난 3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식사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1인당 전부 1,000만 원씩짜리 준다. 이건 안 되겠죠. 그건 통상적인 범위가 아니니까. 어쨌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연 추첨을 통해서 받는 보상품 이거 괜찮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청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거기 시청에서 어디에서 뭐 분양 아파트 분양 그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 그런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그 기념품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해 준다.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직무 관련서 분명히 있는 거죠. 시청 공무원이니까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이런 거는 받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았다. 아니면 연극 뭐 대회 이런 데 가서 대상을 받았다. 무술대회가 대상을 받았다. 대상 뭐 상금이 뭐 한 300, 한 400만 원 된다.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받은 거니까 괜찮고, 그리고 가서 추첨, 어디 모임에 가서 내가 뽑기를 했는데 추첨해서 그래가지고 저기 UHD 고해상도 TV 시가 뭐 500만 원짜리 그게 당첨이 됐다.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 괜찮다는 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금품, 그리고 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의료법에 보면은 그 약품 설명회에 가면 그죠? 약품 설명회에 가면 1인당 10만 원 식사 제공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딱 그 법에 따라서 동문 모임 하는데 슬쩍 약품 설명회 하는 흉내만 내고 사진 찍습니다. 사진 딱 찍고 다 내리고 식사 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소지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약품 설명회를 한다. 그 10만 원짜리 식사 제공하는데 받아도 되나 안 되나? 분명히 이거는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거는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거잖아요.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의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그런 거는 여기에 별도로 또 괜찮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료 있습니다. 강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예외 사유가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1년에 100만 원, 한 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여기에 합산도 안 되고 예외 사유입니다. 강의료는. 그래서 강의료는 이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단 강의료도 얼마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내가 1년에 얼마를 받았나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강의료 규정, 내부 규정 요걸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할 때는 먼저 그 소속 기관장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고를 하고 소속 기관장이 봐서 이거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하지마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사전 신고가 좀 곤란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국 학회에 갔다가 오자마자 바로 그냥 외국 강의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사전 신고가 좀 사실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친 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 부산시에서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하는 그런 사안은 신고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료를 얼마나 받으면 되느냐? 국가와 지방 공무원은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이거는 시간당 기준 1시간에 5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관급 40만 원,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니까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차관급은 4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4급 이상은 30만 원까지, 5급 이하는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은 40만 원까지, 임원은 30만 원까지, 직원은 20만 원. 그리고 이거는 1시간 기준이고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1.5배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의를 했다 하더라도, 장관이 하루 종일 강의했다 하더라도 75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줄 장관이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지금 교수님들은 또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 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임직원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시간 기준이고 1시간 초과하면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한선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까지 1.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고신의대 소속 교수님들은 그 사립학교 교직원이죠.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이고, 이런 경우는 1시간에 100만 원이고 만약에 5시간 하면 500만 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까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합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그래서 부산대학교, 국립부산대학교 교수님이다. 이건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지방 공무원에서 뭐 급수에 따라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다. 최대 1.5배. 그러니까 앞으로 레진트 선생님도 교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하시는 게 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예외 규정이 외국의 경우, 국제기구라든지 외국 정부라든지 외국 대학이라든지 외국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외국의 학술단체, 그 외국의 학회 있잖아요. 외국 학회, 그리고 국제학회 이런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은 지급자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서 외국 국제 학회에서 참석해서 강의하면은, 그래서 발표하면은 뭐 200만 원 준다. 그럼 그 기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부산대학교 병원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면은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또 사립학교, 사립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외국 그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이거는 100만 원 그 한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별도로 또 지급이 가능합니다. 100만 원 강의료 이외에 또 교통비, 실비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가서 강의를 한다, 서울 가서 강의를 한다 이러면은 시간에 100만 원 받으셔도 되고 2시간 강의한다면 200만 원 받으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숙박비 또는 뭐 교통, KTX 비용 이것도 실비로 뭐 플러스는 안 되지만 실비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립대학이다,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그게 보면은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뭐 숙박비도 뭐 10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하급직 공무원 숙박비 하루 5만 원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 교수님이 서울 가서 출장 가더라도 출장비, 실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다 그것만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사립학교 교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초과 수수했을 때는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금품 등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첫 번째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얼마를 줄게요라고 했던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금품과 관련된 것은 즉시 바로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거부 의사표시 안 됩니다. 거부한다든지 받았으면 반환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공자 불명이라든지 어느 와 보니까 뭐 그게 택배가 와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공자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든지 받은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다. 냉동 뭐 생선이 왔는데 냉동 뭐 살아있는 새우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소속 기관장이 해야 될 거는 또 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뭐 통보를 하고 직무 뭐 제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그 시행령에 보면 소속 기관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세부 규정이 또 뭐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종업원 등이 이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사용자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의료법에도 사실 있어요. 의료법에도 보면은 직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걸 고용한 고용주도 해당 법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옛날에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됐습니다. 이게 왜 나는 아무런 어떤 그 병원의 병원 원장님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형사처벌을 전과자가 돼야 되나?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서 그 뒤로 법이 개정이 되고 그 위헌 판결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단체 개인,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레전드 선생님들 이제 마치고 가서 개업을 한다 내지는 뭐 이런 거 한다. 뭐 그러면 꼭 이런 그 부정청탁 금지법뿐만 아니라 의료법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죠. 이런 장면 이런 거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런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들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뭐 저기 위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나 해당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제3자가 저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신고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어디에 하느냐? 해당 공공기관,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장님한테 바로 신고해도 되고 아니면은 감독기관, 요것의 감독기관은 그 법인 학교 법인의 감독기관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에다가 할 수도 있고 감사원에도 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도 할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결과를 신고자한테 통보하도록 되고 해당 내에서는 뭐 처분을 이렇게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을 하고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신고자 신변을 보호하고 신고자한테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친구가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뉘우치고 내가 바로 신고를 했다. 그럼 일단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감면, 줄여준다, 제재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란파라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봤을 때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 증진이 뭐냐? 공익 증진이 뭘까요? 피신고자, 그 해당자가 처벌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청렴한 사회에 그죠? 공익을 증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신고자가 처벌을 받았다, 제재를 받았다 이러면은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짭짤합니다, 그죠? 이것도 금품을 받았다. 내가 금품을 받았는데, 누가 주더라 해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다. 자진 신고하면 그 중에 30%를 줍니다, 본인한테. 괜찮습니다, 그죠? 예, 짭짤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런 경우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고를 하면은 상대방이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 되고 금품을 받아서 자진 신고한 경우는 30% 그리고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입찰 정보를 아까 누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입찰 정보를 누출시켜서 수익 이렇게 계약을 엄청나게 될 뻔했는데 그게 신고 딱 발각이 돼서 잡혔는데 그 신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공공기관의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5억까지 줄일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의 신고자를 신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억 이하는 30%, 예산 줄인 거에 30%. 그리고 1억에서 5억까지는 3천만 원 플러스 초과 금액의 20% 쭉쭉쭉쭉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이런 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예산을 줄이게 됐다, 절감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많은 보상금, 이거는 보상금이고 위에는 신고가 포상금이고 상대방 처벌됐다 이거는 포상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란파라치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냥 슬쩍 이제 그냥 그 덫을 놓아서 이렇게 막 해서 딱 그걸 딱 증거를 잡아서 신고하고 이런 사례도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해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